우리 이제 각방 써. 앞으로 내 방 앞엔 얼씬도 하지 마. 남편의 그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비린내 나는 건어물 가게를 지켜가며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냄새가 난다며 저를 밀어내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려 했습니다. 엄마니까. 또 아내니까요. 하지만 믿었던 아들마저 제 피 같은 노후 자금 2억과 가게를 홀라당 날려버렸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아들 편만 들며 자신의 비상금까지 바쳤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줬는데 돌아온 건 냄새나는 늙은이 취급과 차가운 외면뿐. 벼락처럼 찾아온 배신감 끝에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 외면받는 제게 과연 향기로운 봄이 찾아올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김향선입니다. 항구 근처에서 건어물 가게를 4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 속에 섞인 건어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가게 앞을 쓸고 있는데 옆집 박 사장이 다가왔어요. 이번에 우리 건어물 거리 대상으로 간판 지원 사업이 있다고 했어요. 저희 가게도 그걸 기회로 한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보는 게 어떠냐면서. 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아직 멀쩡한데요. 사실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40년이 넘은 이 가게는 여기저기 낡을 대로 낡았죠.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가 잘 안 보일 지경이었으니까요. 누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가게가 있었나 하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박 사장이 내 가게를 훑어보며 말했죠. 같이 리모델링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너무 낡은 가게가 옆에 있으면 덩달아 옆집도 장사가 안 된다면서 결국 투덜대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건어물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이 작은 시장에서 우리 가게는 유독 작고 초라했어요. 다른 가게들은 간판도 바꾸고 새 진열대로 바꾸면서 변화를 주는데 제 가게만 유독 예전 그대로였죠. 당연히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바꾸면 나아질까 싶기도 했지만 딱 봐도 간판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인테리어를 싹 바꿔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일을 더 할까 싶을 정도였죠. 이제는 툭하면 손목과 허리가 시큰거리니 그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안으로 들어와 믹스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했지만 박 사장은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나갔어요. 저녁 늦게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빈둥거릴 생각이면 가게에 같이 나와 하나라도 더 팔면 좋으련만. 제 마음 같지 못한 양반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허기가 몰려오더군요.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지금껏 제대로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찬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만 꺼내서 후루룩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젠 내 밥은 안 차리는 거야? 혼자만 입이냐고. 한숨이 나왔어요. 집에서 놀기만 하는 양반이 자기 밥상 하나 차려 먹을 줄도 모르고 말이죠. 종일 일하고 온 제게 밥을 차려달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남편에게 줄 밥을 한 그릇 떠서 내밀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나더러 김치만 먹으라고. 지금 이게 밥상이야? 저는 할 수 없이 밥을 먹다 말고 가게에서 가져온 반건조 가자미로 조림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젓가락도 대지 않고 가자미 조림을 옆으로 밀어버렸죠. 매번 생선만 먹으니 지겹다며
그냥 계란 하나만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느라 서 있는데 남편은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고 다녔어요.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면서 너무 심하다고 했죠. 마당까지 걸어나가 제가 널어놓은 열기와 가자미를 잔뜩 걷어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건 모두 다 버리라고 하더군요. 장사는 밖에서만 하라면서 말이죠. 집에서 반찬하려고 일부러 말리고 있다고 했지만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제 얼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제게도 건어물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죠.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남편은 코를 찡그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우리 이제 각방 써. 앞으로 내 방 앞엔 얼씬도 하지 마. 저도 사람입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니 상처받았죠. 남편은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을 주말 부부로 살아와서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회사 발령으로 지방 곳곳을 떠돌아다녔어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니 남편을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었죠. 다른 부부들처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일까. 길다면 긴 은퇴 생활을 함께 보내야 하는데 남편은 너무 냉랭했습니다. 이 냄새나는 건어물 덕분에 아들 유학도 보내고 남편이 벌어온 돈을 모아 집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냄새가 난다며 각방을 쓰자니 서러움에 북받쳤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어요. 캐나다 유학까지 다녀온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지금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훤치한 키에 잘생긴 얼굴, 볼 때마다 대견했어요. 이제는 마음 착한 며느리만 보면 될 텐데 아들은 결혼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렸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은 빼놓지 않았죠. 그런데 웬일인지 아들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으로 깨작거리기만 했어요. 가만 보니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퇴사를 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숟가락을 던질 뻔했어요. 남들은 들어가기 어려워 난리인데 그 좋다는 대기업을 왜 그만뒀는지 너무 아까웠죠. 아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매일 야근을 하면서 버텼는데 더 이상은 힘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카페를 차릴 거라고 했죠. 남편은 아들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래도 결국엔 똑똑한 아들이 그만큼 고민했다면 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엄마 가게에서 시작해 볼래?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만들면 되니까? 저는 순전히 도움을 줄 생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 난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아들은 건어물 가게가 줄지어 있는 곳에서 무슨 카페를 하냐고 투덜댔죠. 그러면서 태블릿을 꺼내 자기가 생각하는 카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넓고 세련된 공간과 통창,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카페. 저는 걱정부터 앞섰어요. 도대체 저런 카페를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는 남편의 질문에 아들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어제는 아들의 말에 선뜻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대답을요. 그러나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은행부터 찾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따져봤죠.
한 푼 두 푼 정말 억척스럽게 벌어 모은 돈입니다. 노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아껴두었어요. 물론 아들의 도와달라는 말에 전혀 아깝지 않았죠. 저는 선뜻 2억을 찾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건넨 통장을 봤더니 두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자기에게 빌려주시는 거냐면서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다고 했지만 막상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면 부담스럽기만 하고 작은 카페부터 운영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게 좋겠다. 저의 염려 섞인 잔소리에 아들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자금만 보태달라면서 나머지는 자기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제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부분을 수리해서 새롭게 카페로 운영한다면 딱 좋을 것 같았죠. 성수기에 손님이 많을 때는 관광객들이 제법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장사 수완을 익히기엔 부족함이 없는 가게였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긴. 대기업까지 나와서 그런 구멍가게를 하란 말야? 남편은 자기 돈은 한 푼도 보태지도 않았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생전 믹스커피밖에 안 마셔본 제가 무슨 커피를 알겠냐며 아들 앞에서 절 무시했어요. 저는 그 이상의 자금은 더 보태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죠. 아들이 원하는 카페를 하려면 지금보다 자금이 몇 배나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아들과 남편에게 여기서 얼마를 더 보탤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둘 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죠. 아들은 자존심이 상한 모양입니다. 표정은 죽상이 되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자 제 생각에 동의하더군요. 자신의 퇴직금을 쓰기엔 엄두가 나지 않았겠죠. 그럼 엄마 돈 2억으로만 시작해 볼게요. 며칠이 지나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가게가 뜯겨나가는 걸 보니 시원섭섭했어요. 아들은 최고급 자재만 고집했죠. 고급 커피 머신, 수입 가구, 브랜드 식기, 값비싼 소품들, 화려한 조명까지. 그 작은 공간에 무슨 돈을 그리 써대는지. 감성 카페라는 게 완전 돈 먹는 기계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어요. 남편도 매일 가게에 나와 인부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할 땐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아들의 일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죠. 주변 상인들도 공사를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젊은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 말이에요. 제 기분도 나쁘지 않았죠. 아들의 사업이 대박나면 제 돈도 갚고 그럼 저도 행복하게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아들의 카페 개업식이 되었어요. 저는 새벽같이 떡을 뽑아오고 고사상을 차릴 준비를 해서 가게를 찾았죠. 아들은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누가 떡을 돌려요? 촌스럽게. 아들은 제가 가져온 걸 버리라고 말했죠. 개업 첫날부터 어디선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다들 사진을 찍느라 바빴죠. 그런 걸 보니 돈을 쏟아부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서빙이라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좁은 공간에 엄마까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며 집에 가 있으라고 했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아들이 아쉬웠지만 카페가 잘 된다면야 뭐든 못하겠어요? 저는 가게가 훤히 보이는 반대편 인도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옆 가게 상인들도 몰려와 커피 맛을 보겠다며 가게를 찾았어요. 아들은 그들에게만 유독 퉁명스럽기만 했죠. 죄송한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요.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요. 뻔한 거짓말이었죠.
빈자리가 분명 있었는데 아들에겐 젊은 사람들만 손님이었어요. 게다가 커피 한 잔이 기본 6,000원은 훌쩍 넘으니 상인들도 비싸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이 저렇게 해서 가게를 잘 운영할지 걱정이라며 넌지시 남편에게 속마음을 내비쳤어요. TV를 보고 있던 남편은 오히려 저를 못마땅해 했죠. 그러게 왜 아들한테 가서 초를 치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꼭 나서서 일을 만든다니까? 쯧쯧. 혀를 차며 저를 무시하는 남편 때문에 기분만 더 나빴습니다. 저는 제 방에 박혀서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우려가 맞았던 걸까요? 아들의 카페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SNS에 올린다며 사진 찍으러 오는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엇 때문인지 발길이 뜸해졌죠. 젊은 사람들 사이엔 유행이 빠르게 변하니 그걸 따라가지 못한 거 아닐까요? 아들의 얼굴이 부쩍 수척해졌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가게를 자주 찾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누가 건어물 가게 옆에서 커피를 마시겠어요? 자포자기한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도 안 보이는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하라는 엄마 말을 들은 자신이 바보 같다면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한 움큼 빠졌다면서 이 말을 보여주더군요. 다 큰아들이 제 탓을 하며 징징거리는 모습이 보기 싫었지만 밥도 잘 먹지도 않고 살이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려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작고 허름한 가게를 하는 걸 보여주기 싫다고도 했어요. 이러려고 대기업을 나온 게 아니라면서 울적해했죠. 그런 아들의 말을 옆에서 전해들은 남편은 저를 죽일 듯 노려봤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괜히 여기서 가게를 시작하래서 이 사단이 났잖아. 저는 졸지에 아들을 망하게 만든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아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에서 화려하게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쳐놓았다면서 이제 어쩔 거냐고 난리였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미 제 노후 자금 2억은 날려버린 셈이었어요. 카페는 벌써 적자를 보이고 있었죠. 땅을 치며 통곡할 사람은 바로 전데 아들의 눈치가 보여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카페 문도 자주 닫았어요. 마당에 서서 줄담배를 피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에게 끝없이 투자했어요. 캐나다 유학을 보내느라 등골이 휘고 겨우 대기업까지 잘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40줄의 아들의 뒷바라지는 아직도 끝이 보이질 않았죠.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할지 앞길이 창창한 아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하루는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길을 멈췄어요. 남편과 아들이 제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춰 속닥거리고 있었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겐 사실 거액의 퇴직금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비상금도 어느 정도 있다고 했죠. 저한테는 돈이 없다며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 엄마처럼 궁상맞게 살지 말고 아빠가 목 좋은 곳에 카페 하나 차려줄게.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둘은 진작 이렇게 시작할 걸 그랬다며 신이 났죠. 저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원인이 저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스웠지만 이제 자금을 보태줄 능력이 없는 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남편이 아들에게 매민 자본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그마치 6억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큰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처음엔 괘씸했지만
아들의 사업에 선뜻 내놓는 걸 보니 그래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와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저 저는 남편의 노후 자금이 몽땅 걸린 사업에 덜컥 겁이 났어요. 제가 무시당했던 걸 꾹 참고 남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번엔 액수가 너무 크다고 말해보았죠.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재수 없는 소리 하니까 자꾸 망하는 거야.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남편은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아들의 퇴직금까지 당겼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사색이 되었죠. 남편은 아들의 사업을 돕는다며 자주 집을 비웠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있었죠. 집에만 있기 심심했습니다. 아들이 버리고 간 카페를 정리하다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버려둘 거면 2번 망한다고 더 달라질 것도 없었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 시니어를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반이 생겼습니다. 교육비도 지원이 된다고 했고 신청은 수월했어요. 막상 수업을 시작하니 시니어라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돋보기를 쓰고 교재를 읽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습도 했어요. 기계를 다루면서 커피 맛을 내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마치고 매일 저녁 문 닫힌 가게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실수하던 부분들도 점점 좋아졌어요. 가게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리모델링을 바로 한 것처럼 보기 좋았어요. 당장이라도 새로 카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원하던 새 카페의 개업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다 겨우 알게 되었죠. 저도 오랜만에 도시로 향했습니다. 번화가에 자리 잡은 아들의 새 카페는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돈을 들인 만큼 인테리어도 멋졌습니다. 젊고 예쁜 직원들이 카운터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죠.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걸 보니 아들이 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과연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 많은 손님들이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어 보였죠. 실패의 경험 덕분에 아들도 이번엔 신경을 많이 썼구나 싶어 기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떴어요. 아들에게 이제 엄마도 커피를 내릴 줄 안다면서 바쁘면 도와주겠다고 했죠. 아들은 정색하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시골에서 개나 소나 다 배우는 걸로 커피를 내리면 장사 망한다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더군요. 개나 소나?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저를 무시하더니 그게 아들한테도 옮겨갔나 싶었죠. 이번에는 참지 않으려고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잡지사에서 취재를 왔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달의 핫플레이스 이런 주제로 카페나 맛집을 소개하는 기사를 써준다고 했죠. 저는 그저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구나 싶어 화가 난 것도 있고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카메라 앞에 잘 차려입은 아들과 남편이 서 있었어요. 기자는 인터뷰를 시작했죠. 아들에게 이렇게 크고 화려한 개인 카페를 차리는데 어려움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사실 자본 대부분이 아버지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여기에 모두 투자했다면서 쑥스러운 듯이 웃었어요. 다정한 부자 사이를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도 제게 감사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인테리어를 구상한 미적 센스나 사업 스킬도 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면서 남편에게 모든 공을 돌렸어요.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인터뷰를 이어가는 모습이 괘씸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저는 은근히 아들과 남편에게 다가가서 함께 서 있었죠. 아들은 누구냐고 묻는 기자에게 저를 주방 담당하시는 이모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저에 대한 아들의 생각을 모두 알려주는 것이었죠. 화를 내며 따지려는 저의 팔을 잡으면서 남편은 형식적인 인터뷰에 이렇게 반응하면 어쩌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더러 이모님이라뇨. 제가 엄마고 가족이 운영한다고 인터뷰를 하면 카페가 망하기라도 한답니까? 남편은 좀 진정하라면서 모든 인터뷰에는 대본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인터뷰에 나올 거였으면 옷이라도 제대로 차려입었어야지. 이제 와서 아들 카페 홍보 영상까지 망칠 거냐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 편 만드는 남편이나 엄마를 무시하는 아들에게 하염없이 서운했어요. 첫 달 매출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고향집을 찾아와서 남편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빌려준 돈도 갚을 겸 용돈도 넣었다고 했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흐뭇해하면서 아들의 돈을 냉큼 챙겼어요. 생각 같아선 아들에게 제 돈 2억에 대해서도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왜 아버지 돈만 갚냐고, 혹시 빌려준 2억을 잊어버린 게 아니냐고. 하지만 오랜만에 집을 찾은 아들에게 저는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여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들이 잘 풀리면 다음에 말해서 돈은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터뷰였을 거라고, 다 계획된 거라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제 감정은 꾹 참아가면서 아들과 남편에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매번 차리던 그대로였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그런데 다짜고짜 남편이 트집을 잡더군요. 밥상머리 앞에서 고작 이렇게밖에 못 차리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자신과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집에서 노는 사람이 밥도 하나 제대로 못 차리냐면서요.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밥 차릴 때마다 한 소리를 늘어놓는 남편에 슬슬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그럴 거면 당신이 직접 차려 먹어요. 그리고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뭐라고 했냐고 되물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잠시였지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또 다시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시장이 열리는 항구는 새벽부터 분주하기 때문이죠. 새벽 공기에 실려오는 커피향을 맡은 사람들은 카페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메뉴는 싸고 단순했어요. 건어물을 사러 오는 관광객들도 찾긴 하지만 저는 시장 상인들을 단골로 만들고 싶었죠. 바리스타 자격증이 나오자마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단골도 꽤 많아졌어요. 제 가게가 잘 되니 옆 가게 박 사장이 제일 좋아했죠. 수입도 제법 쏠쏠했어요. 제가 정성껏 내린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도 느껴졌죠. 어느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장사를 준비하느라 바쁜데 가게 문 앞에 뭔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길고양이였어요. 비에 젖어 덜덜 떠는 모습이 안쓰러워 가게에 들였죠. 그리고 팔다 남은 황태포를 물에 불려 잘게 찢어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배가 고팠는지 먹어 치우더니 제게 꼭 붙어 애교를 피웠어요. 오갈 데 없이 외로운 고양이 처지가 저랑 닮아 보였습니다.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가게에서 키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고양이가 제게 복덩이였습니다. 손님들은 잘 먹어서 통통한 고양이 사진을 찍어가기 바빴어요.
제가 손이 느려서 주문이 밀려도 나비를 보느라 재촉하지 않았죠. 심지어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카페가 저절로 유명해졌습니다. 단지 커피보다는 고양이를 보려고 제 가게를 찾는 사람도 늘었어요. 결국 저 혼자로는 일손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결 낫더군요. 제 가게가 대박이 나자 주변 상인들이 너도 나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커피가 밥이 되냐면서 비웃던 사람부터 저더러 얼마 못 간다면서 장사 접으라던 사람까지 모두 찾아와 자기네 건어물 가게를 홍보해달라면서 굽실거리더군요. 저는 그들 모두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건어물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이 시기엔 어느 생선을 사서 반찬에 먹기 좋다며 손님들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덕에 다 죽어가던 건어물 거리, 상권도 다시 살아나고 활기가 돌았죠. 뒤늦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제게는 일하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저는 날짜 세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게 뜬금없이 카페가 망하게 생겼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걸 왜 나한테 묻냐며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뻔한 결과였죠. 아들의 카페 임대료는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게다가 바리스타 경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며 직원을 구할 때 까다롭게 구는 바람에 인건비도 높았죠. 보여주기식으로 인테리어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커피나 디저트 맛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턱없이 비싼 음료와 디저트 가격도 한몫했죠. 무엇보다 젊은 감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손님들을 가려받은 것도 컸어요. 아이들과 노인들은 방문을 못하게 노 키즈존, 노 실버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나중에는 매출이 떨어지니 일하는 직원들을 몽땅 내보냈대요. 그러다가 음료가 빨리 안 나오고 따지는 손님에게 막말을 퍼부었다고 했죠. 아들은 매일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면서 괜히 남편의 말을 들었다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사이였던 부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고성까지 오고 갔다니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은 속이 좀 쓰렸겠죠. 자신의 돈을 거의 다 투자했을 텐데 아들의 카페 운영 능력이 이토록 형편없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책임이라며 크게 싸우고 더 이상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더군요. 아들은 부모가 노후 자금이라고 모아둔 돈을 그렇게 형편없이 날려버렸죠. 그래 놓고선 전혀 미안함도 못 느끼는 아들에게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가게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미어 터졌어요. 카페에 줄 선 사람들이 이웃집 건어물 가게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죠. 그 줄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온 남편은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보, 가게 장사가 엄청 잘 되네. 거봐. 내가 당신이 사업 수완이 좋다고 했잖아. 능청스럽게 저를 치켜세우는 남편에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는 입을 좀 다물고 있으라고 난리더니 뭐 수완이 좋아? 남편의 눈동자는 카운터에 있는 돈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남편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죠. 이 정도 손님들이 찾으면 수입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아들과 자신이 좀 많이 어렵다고 입을 뗐죠. 노후 자금을 아들한테 다 주고 남은 게 없다면서요. 남편은 제가 관심도 없자 자기를 좀 도와달라면서 비굴하게 웃어댔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아니냐면서요. 가족?
나한테서 냄새 난다고 코 막고 각방 쓰자더니 저는 남편에게 주문 안 할 거면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며 핀잔을 주었죠. 남편은 뭔가 변명하고 싶어 움찔거렸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전 퇴근할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죠. 집안에는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늘어진 채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밥 차려와. 저는 한숨을 쉬고는 대꾸했죠. 당신이 차려 먹어요. 저도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어요. 돈 좀 번다고 사람을 무시하냐면서 버럭 화를 냈죠. 저는 사람을 무시한 건 당신이지 제가 아니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약이 오른 듯 절 따라다녔습니다. 아들한테 돈 좀 보태줘. 가족이 그런 거 아냐? 남편은 지금 아들이 마이너스 통장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잘 버는 제가 좀 도와주면 금방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아들에게 2억을 투자했는데 받지도 못할 형편이라며 아들이 다시 일어서야 당신 2억이든 내 6억이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10원 한 푼도 보태줄 생각이 없다고 했죠. 언제가 되어도 좋으니 아들에게도 2억 원 꼭 갚으라고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너무 한다면서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면서 자기가 돈을 받게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돈에 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죠. 이혼하자고 말이죠. 남편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요. 못 들었어요? 이혼하자고요.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언제나 말을 잘 듣는 아내였으니까요.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 상담을 받을 거라고 했더니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무슨 이혼이냐면서 이제 돈을 좀 번다고 유세하냐고 했어요.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고 보니 당신이 얼마나 저를 무시해왔는지 깨달았다고요. 남편은 자기가 언제 무시했냐면서 제게 다시 방을 합치면 화가 풀리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도 여름 성수기가 왔습니다. 건어물 거리가 이렇게 붐빈 건 처음이었어요.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고 우르르 내린 관광객들이 건어물을 사갔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카페로 몰려왔습니다. 주변에 커피 마실 곳이 여기뿐이었으니까요.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좁은 카페에 직원이 한 명 더 늘었죠. 저는 그 무렵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어요. 누룽지와 커피를 합쳐 구수한 맛이 나는 커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색 있는 메뉴가 하나 생기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성수기라 그런 건지 아니면 건어물 거리의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건지 건어물도 잘 나가고 커피도 잘 팔리고 죽어가던 거리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따라하여 똑같이 카페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모두 성공하진 못했어요. 저는 저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이 손님들을 끄는 걸 알게 되었죠. 그저 누구보다도 즐겁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로 유명해졌어요. 65세에 바리스타로 유명해진 할머니로 말이죠. 이런 걸 의도하고 자격증을 딴 건 아니었으니 할 말은 없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섭외 연락도 왔고 프랜차이즈 업체를 만들자는 제의도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거절했죠. 그저 조용히 제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아들의 가게는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폐업을 했다고 했죠. 다행히 가게를 일찍 팔아서 더 이상 손해는 없었지만 초기 투자금 6억은 몽땅 날려버렸다고 했어요. 그건 아버지의 노후 자금과 아들의 퇴직금은 모두 합친 거였죠. 전 남편도 이혼 후에 힘들게 살고 있다면서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엄마가 있을 때와 너무 다르다면서 밥도 챙겨 먹지 못한다고 했죠. 이혼 소송 후에 우리는 아들이 날려버린 노후 자금을 빼고 각각 3억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숨겨둔 돈이 조금 더 있었더군요. 남편은 그 돈으로 작은 빌라를 구입해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후유증인지 돈을 잃은 탓인지 건강이 나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남편의 생활비까지 자기가 다 벌고 있다면서 힘이 든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 카페가 아주 잘 되고 있으니 조금만 자신을 도와주면 둘 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은 제게 도와달라고 사정하러 온 거였죠.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에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 말했죠. 아버지도 지금은 힘들지만 곧 건강을 되찾고 스스로 노후를 보내실 거라고요. 그동안 엄마는 충분히 너를 도왔으니 이제 더 이상 도움을 줄 건 없다고 했습니다. 제게도 노후 생활을 안락하게 보낼 권리가 있으니까요. 아들은 너무 하신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먹였죠. 그런 아들에게 아직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냐면서 꼭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이 갈 거라고 말이에요. 사실 저는 더 이상 수입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카페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제법 되고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3억도 있었어요. 주머니가 커지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아들과 전 남편에게는 더 이상 돈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지만 너무나도 적나라한 그들의 본 모습을 보고 말아서일까요? 저는 차라리 제가 나중에 혹시 몸이 아프게 되거나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를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갈 만한 비용만을 남기고 모든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평생을 돈을 버는데 신경 쓰며 아등바등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유로워지니 확실히 어떤 것이 더 제게 행복감을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길고양이 보호소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나비처럼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들이 따뜻한 곳에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아우, 짜증나. 대체 뭐 하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잠에서 뒤척이다 일어났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뭘 하긴. 자고 있는데 왜 또 난리야. 매일 밤 이 시간에 깨워대니까 미치겠네. 난리라고? 당신이 코 골고 자는 동안 나는 땀 흘리고 가슴 두근거려서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이 알아? 나만 이렇게 비참하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 무슨 말만 하면 쏘아붙이기만 하고 회사에서도 죽을 맛인데 집에서까지 눈칫밥 먹어야겠어. 나도 죽을 맛이라고. 눈칫밥, 당신은 잠이라도 자지. 난? 요즘 당신 눈빛 보면 무서워.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벽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벽에 작은 금이 갔죠. 미경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태수는 그렇게 외치더니 일어나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미경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벌써 이번 달에만 5번째였죠. 결혼 28년 차 아내의 갱년기와 남편의 남성 갱년기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쌓여가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1살 정미경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미경은 23살의 태수를 만났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죠. 당시 태수는 중견 건설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말수 적은 남자. 미경의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 친구 눈빛이 선해. 성실하게 살 사람이야. 아버지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결혼 후 태수는 28년 동안 한 번도 회사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술 먹고 늦게 오는 일도 거의 없었죠. 두 아들 민준이와 민수를 키우면서 미경은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가정이었습니다. 미경은 결혼 전 은행에서 일했지만 큰아들 민준이를 낳고 그만뒀습니다. 전업주부로 28년을 살았죠. 아이들 뒷바라지가 전부였습니다. 학원 보내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 행사 참여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막내 민수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이 텅 비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군 제대 후 자취를 시작했고 민수도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죠. 갑자기 찾아온 빈 둥지였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됐죠. 청소도 빨래도 양이 확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28년 동안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 나는 누구지? 그때부터였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한 게 열이 확 달아올랐다가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이 시작됐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FSH 수치가 40 이상이고 에스트로겐은 많이 낮아졌어요. 생리는 언제부터 불규칙해졌나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요즘은 석 달째 안 나왔어요. 그럼 거의 폐경 단계로 접어든 거예요. 증상이 심하시면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일단 한 달치 처방해 드릴게요. 미경은 처방전을 받아 들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호르몬제 한 달치가 8만 원이었죠.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누워 있었죠. 여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갱년기래. 응, 그래. 태수는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증상이 좀 심해서 호르몬 치료 시작했어. 약값이 좀 비싼데. 알았어. 카드 쓰면 되지. 그 말뿐이었습니다. 태수는 곧 코를 골기 시작했죠. 미경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만 무얼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강태수는 55살로 대한건설 공무팀 차장입니다. 태수는 성실함 하나로 30년 가까이 버텨왔습니다. 명지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27에 입사했죠. 현장을 전전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미경을 만나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승진은 느렸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했습니다. 사고 한 번 내지 않았고 결근도 없었죠.
그렇게 45세 차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부장 승진이 막혔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죠. 젊은 인재들이 대거 영입됐고 구조조정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 차장들이 하나둘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태수는 버텼습니다. 아직 아들들 뒷바라지가 남았으니까요. 큰아들 민준이는 취업 준비 중이고 작은 아들 민수는 대학생입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습니다. 의욕이 없고 현장에 가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감정 조절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었죠. 후배가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면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늦게 오면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전의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5시에 깨어났죠. 그러다 보니 낮에 졸렸습니다. 회의 중에 졸다가 부장에게 지적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기능도 문제였습니다. 미경이 다가오면 회피했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부부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미경은 서운해했지만 태수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짜증이 났습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죠. 미경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이 왜 이래? 청소 안 했어? 미경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이따 할게. 몸이 안 좋아. 어떻게 요즘 당신 맨날 몸이 안 좋아? 당신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몸이 쑤시고.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죽을 맛인데 집에 오면 이 꼴이니까. 짜증 나는 거 아니야. 태수는 소리를 지르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경은 거실에 홀로 남았죠.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즘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은 동네 친구 선영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데 선영이 물었죠. 미경아,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갱년기래. 병원에서 약 받아 먹고 있어.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벌써 2년째야.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 근데 미경아, 증상이 어때? 나는 열감하고 불면증이 제일 힘들더라. 나도 똑같아. 밤에 자다가 깨면 온몸이 불덩이 같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그럼 더 이상 잠을 못 자.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이야. 선영이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그랬어.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근데 미경아, 남편은 이해해줘?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남편도 요즘 이상해. 짜증이 늘었고 화도 잘 내. 어제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 우리 요즘 맨날 싸워. 선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도 그랬어. 50 넘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되더라. 사소한 일에 폭발하고 맨날 피곤하다고 하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정말? 너네 남편도 그래? 그럼 남자들도 나이 들면 뭔가 힘든 시기가 있나 봐. 나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했어. 이혼까지 생각했어? 응, 진심이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야. 그 고비 넘긴 게. 미경아,
너희 부부 둘 다 그렇게 예민하고 힘들면 정말 위험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거든. 둘 다 힘든데 상대방도 힘든 줄 모르니까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돼. 미경은 선영이의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느꼈습니다. 맞아. 나도 요즘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이해도 안 해주고 짜증만 낸다고 생각했어. 남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왜 이해 안 해주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선영이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명함이야. 무료 상담해 주거든. 거기 가서 내 상황이라도 일단 얘기해봐. 상담센터? 응.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한테 도움받는 게 중요해. 남편 설득이 힘들면 너라도 먼저 가보는 거야. 미경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나 요즘 진짜 미칠 것 같았는데 너 만나서 조금 나은 것 같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그리고 미경아, 꼭 기억해. 둘 다 그냥 힘든 시기를 지나는 것뿐이야. 미경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해 볼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미경은 가방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죠. 집으로 가는 길,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태수에게 말해보자. 하지만 그날 저녁, 태수는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말을 꺼낼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선영이가 준 명함을 거울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일 전화해봐야겠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열감이 줄었고 잠도 조금 더 잘 수 있었죠. 하지만 태수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미경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디 아파? 회사에서 사람들 정리하기로 했대.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고.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 50 넘은 차장들은 다 해당될 거야.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미경은 옆에 앉아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당신 30년이나 다녔잖아. 성실하게 일했고. 그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야. 요즘은 실적이야. 나 같은 사람은 회사 입장에선 짐이지. 미경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절망이 그대로 전해졌죠. 그날 밤 태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 차장급이라고 했죠. 태수가 딱 해당됐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술에 취해 집에 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미경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여보, 술 많이 마셨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30년 다닌 회사에서 나보고 나가래. 태수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미경은 물을 떠다 줬죠. 태수는 물잔을 받아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가 물건을 던진 건 결혼 후 처음이었죠. 미경이 다가가려 하자 태수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혼자 있고 싶어. 미경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공포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미경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경을 맞았죠.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이수진 상담사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미경은 지난 1년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갱년기 증상, 남편의 변화, 밤마다 반복되는 싸움, 최근의 폭력적 행동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죠. 저도 밤에 잠을 못 자서 예민한데 남편은 코 골며 잘 자거든요. 그걸 보면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옆에서 편하게 잠들면. 근데 남편은 제가 깨우니까 화를 내요. 자기도 힘든데 왜 자꾸 깨우냐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일단 미경님 본인의 상태부터 점검해 보죠. 말씀 들어보니 미경님 본인의 갱년기 증상도 심각하지만 그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더 커 보여요. 그럼 제가 우울증인가요? 네, 갱년기 우울증 증상이 보입니다.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계세요. 미경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티슈를 건네며 계속 말했죠. 부인께서 지금 가장 힘드신 건 뭔가요? 남편이 저를 이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픈 걸 알면서도 짜증만 내요. 그리고 요즘은 소파에만 누워 있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요. 그 무기력한 모습이 미경님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군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상담사는 책상 서랍에서 팸플릿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갱년기 우울증과 불안 극복하기였죠. 일단 미경님 본인의 마음부터 챙겨야 해요. 지금처럼 불안에 압도당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부부 상담을 제안해 보세요. 남편분 문제라고 하시면 거부하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대신 우리 관계의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없으니까 부부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받아들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남편분이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와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라면 더더욱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해요. 안 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쳐요. 나도 아픈데 왜 내가 남편까지 챙겨야 하나 싶어요. 상담사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억울하시죠? 하지만 부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분은 한 배를 탄 거예요. 배에 구멍이 났는데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으면 배가 가라앉아요. 누군가는 먼저 구명조끼를 챙겨야 해요. 그게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분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미경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상담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 명함이에요.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인께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본인 건강 챙기는 거예요. 약 잘 드시고, 잠 잘 자려고 노력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본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경은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팸플릿 한 장과 명함이 들려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팸플릿을 펼쳐봤습니다. 갱년기 불안증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소한 일에 불안을 느낍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합니까?
미경은 하나하나 읽으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거의 다 해당됐죠. 한 달 후 태수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은 3억 2천만 원. 30년의 대가치고는 초라했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했죠. 제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태수의 폭발적인 분노만큼이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의 무기력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이제 가장 이 길 포기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침묵의 선언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 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내일 친구 만나기로 했어. 대학 동기 재훈이. 얘도 작년에 퇴직했는데 지금 치킨집 하고 있대. 다음 날 태수는 재훈이를 만나고 오더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보, 재훈이 치킨집 대박 났대. 한 달에 순수익 700만 원 나온대. 나보고도 해보라고 하더라.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재훈이와 함께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다고 했죠. 아파트 단지 입구의 작은 상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녁 식탁에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계산해봤어. 총 1억 2천이면 돼. 미경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1억 2천? 그럼 퇴직금의 거의 3분의 1이 넘잖아. 그래도 장사 잘 되면 2년 안에 뽑아. 재훈이가 보증했어. 미경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이 솟구쳤죠. 여보,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지금 당신 55, 나 51하잖아. 앞으로 30년을 버텨야 하는데 그 돈마저 없으면 우리 어떡해?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까먹으라고? 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 프랜차이즈는 위험해.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갱년기 불안증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었죠. 돈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몸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 나이에 재취업도 안 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당신이 신중하자는 건 결국 하지 말라는 거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몰라. 남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30년 동안 벌어온 돈, 내가 내 맘대로도 못 써. 미경도 소리쳤습니다. 당신 돈? 그 돈은 우리 돈이야. 내가 28년 동안 집안일하고 애들 키운 것도 다 포함된 돈이라고. 태수는 식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국그릇이 넘어졌죠. 좋아. 그럼 당신이 뭐라도 해봐. 당신이 돈 벌어와봐.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일 구할 거야. 슈퍼에서든 어디서든 일할 거야.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슈퍼. 당신이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는데. 150, 200. 그걸로 우리 노후가 해결돼. 안 돼. 하지만 1억 2천 날리는 것보단 나아. 날린다고 단정 짓지 마. 나는 10억 벌어올 거야. 그럼 노후 걱정 없잖아. 태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자포자기와 집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미경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명예퇴직으로 무너진 자존감이 저렇게 위험한 집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보,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야. 병원 가봐. 제발.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벽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이상한 건 당신이야. 맨날 돈 지키자고. 위험하다고.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
믿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경은 주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쏟아진 국물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죠. 이 싸움이 무엇의 시작인지 그때 미경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파국으로 가는 첫 번째 경고였다는 것을. 일주일 후 태수는 미경 몰래 치킨집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미경이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태수를 마주했을 때 태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했어.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어. 나 믿어봐. 꼭 성공해서 10억 벌어올게.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결혼 이제 끝났구나. 태수가 미경 몰래 치킨집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 날, 미경은 다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예약도 없이 찾아갔죠. 이수진 상담사님 계세요? 접수 직원이 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담 중이신데 30분 후에 끝나세요.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네, 기다릴게요. 미경은 대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통장 내역을 확인했을 때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죠. 1억 2천만 원. 그 큰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 상담사가 미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맞았죠. 미경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미경은 상담실에 들어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치킨집 계약했어요.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상담사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제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저는 정말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신중하게 하자고. 근데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맘대로 했어요. 남편분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미경님 본인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희망퇴직으로 자존감이 무너졌고 감정 조절도 안 되는 상태에서 위험한 결정을 내리신 거죠.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었는데. 상담사는 티슈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하신 거면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미경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미경님 본인을 지키는 거예요. 저를 지켜요? 네. 일단 남은 돈을 지키세요. 통장을 분리하세요. 생활비 통장과 노후 자금 통장을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 자금 통장은 남편분이 접근할 수 없게 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알면 또 싸울 텐데. 싸우더라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남은 돈마저 다 잃을 수 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배신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현실적인 대비도 하셔야 해요. 현실적인 대비요? 치킨집이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통계적으로 5년 내 폐업률이 80%예요. 특히 경험 없는 중년 창업은 더 위험하고요. 만약 실패하면 부인께서 경제활동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이가 51이시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동네 슈퍼, 식당, 요양보호사, 이런 쪽을 알아보세요. 미경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8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일을 하라니. 상담사는 미경의 표정을 읽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부인, 이건 준비예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게 우울증이에요. 갱년기에 경제적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증상 지켜보시다가 심해지면 정신과 진료 받으세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미경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 결혼 시킬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는 어려워 보여요. 두 분 모두 감정적으로 너무 고갈되어 있고 서로를 지탱할 여력이 없어요. 거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면 관계가 버티기 힘들어요. 미경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부인, 꼭 기억하세요. 결혼이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쥐나 나면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사셔야 해요. 독이 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건강하게 놓아주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길,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통장을 분리하자. 일자리를 알아보자.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 집으로 돌아와 미경은 온라인 뱅킹으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2억을 새 통장으로 옮겼죠. 그날 저녁 태수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돈이 왜 이것밖에 없어? 2억이 어디 갔어? 미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로 빼뒀어. 노후 자금으로.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그게 말이 돼. 스킨집도 내 동의 없이 했잖아. 나는 왜 동의 없이 하면 안 돼?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했죠. 2억은 절대 못 써. 뭐가 있어도 안 돼. 그 돈은 우리 마지막 보루야. 태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동네 슈퍼 앞을 지나다가 구인 딱지를 봤습니다. 계산원 구함 하루 6시간, 월 150만 원. 미경은 휴대폰으로 그 번호를 사진 찍었습니다. 준비하는 거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야. 6월 초 치킨집이 오픈했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하루 매출 50만 원 정도가 나왔죠. 태수는 기뻐했습니다. 봐. 내 말이 맞지? 잘 되고 있어. 하지만 한 달 후부터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죠. 얼마 후에는 근처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가 생겼습니다. 1+1 행사를 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그리로 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산을 해봤습니다. 순이익은 100만 원. 재훈이 말한 700만 원과는 천지 차이였죠. 2개월 차, 매출은 떨어지고 이제 적자로 접어들었습니다. 태수는 점점 지쳐갔죠.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가게를 시켰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도 함께 가게를 도왔습니다. 치킨을 튀기고 배달을 보냈죠. 갱년기 증상은 악화됐습니다. 더운 기름 앞에서 일하니 열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차를 세웠죠. 나 못하겠어. 미경이 남편을 봤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미경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 뭘 찾아? 이미 1억 넘게 날렸어.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티겠어? 4개월 차
태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게 정리하자.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결국 권리금을 포기하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8월 말 치킨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4개월 만이었죠. 태수는 아파트 경비직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230만 원, 하루 12시간 근무. 30년 회사 생활의 끝이 이것이었죠. 미경도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월 150만 원. 부부의 월 수입이 38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비로는 충분했죠.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걱정했던 그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11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말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다녀와 저녁에 왔어. 그 정도였습니다.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녁, 미경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태수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우리 관계 어떻게 할 건지. 이대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같이 상담받아. 아니면 최소한 대화라도 해. 우리 요즘 남남처럼 지내잖아.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그럴 여유가 있어 보여.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나도 힘들어. 나도 일하고 갱년기 겪으면서 버티고 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도 소리를 질렀죠. 그럼 헤어지자. 이혼하면 되잖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12월 중순 태수와 미경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죠.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2억, 각자 1억씩. 1월 초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주민센터에 함께 가서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죠. 28년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태수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미안하고 고마웠어.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1월 중순 태수가 집을 떠났습니다. 미경은 현관에서 배웅했죠. 잘 지내. 당신도. 태수는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경은 문을 닫고 거실에 주저앉았죠. 빈집이 너무 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7월, 무더운 여름이었죠. 미경은 여전히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약해졌죠. 항우울제와 호르몬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안정됐습니다. 태수도 병원에 갔습니다. 이혼 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작에 치료받았으면 어땠을까? 미경과의 관계가 달라졌을까? 어느 목요일 오후, 미경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들고 근처 약국으로 갔습니다. 호르몬제와 항우울제를 받기 위해서였죠.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창가 쪽에서 처방전을 내밀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약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미경이 처방전을 약사에게 건네는 순간 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아, 여보. 아니, 태수 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약사가 태수의 약을 먼저 건넸죠. 강태수님, 테스토스테론 보충제하고 항우울제 나왔습니다. 식후 30분에 드시고요. 태수는 약봉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미경의 눈이 그 약봉지에 멈췄습니다. 태수도 미경의 손에 있는 처방전을 봤습니다.
갱년기 호르몬 대체요법, 항우울제라고 적혀 있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국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죠.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남성갱년기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된대. 미경은 태수의 약봉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뭐가?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던 게 병 때문이었구나.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냥 내가 약한 인간인 줄 알았어. 회사 잘렸다고 무너지는 한심한 남자인 줄 알았지. 미경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항우울제 먹고 있어. 갱년기 우울증이래. 의사가 그러더라. 호르몬 변화 때문에 불안하고 예민해지는 거라고. 태수는 미경을 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밤마다 깨서 나를 깨우고 화내고 돈 걱정하던 것도 병 때문이었어. 갱년기 불안증. 특히 돈에 대한 강박이 심해지는 게 증상 중 하나래. 나도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바보였네.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서로의 병을 몰랐을 뿐인데.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 둘 다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거야. 갱년기라는 병을. 태수가 물었습니다. 진작 병원 갔으면 우리 달라졌을까? 미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어쩌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했을 거야. 태수는 약봉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약봉지를 보니까 당신이 원망스럽지 않아. 당신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도 아팠던 거잖아. 미경도 자신의 약봉지를 봤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이 날 무시하거나 공격한 게 아니라 당신도 아팠던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약봉지를 손에 쥔 채로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1억 넘게 날린 것도, 소리 지른 것도, 물건 던진 것도. 미경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 말 안 들어준 것도, 의심한 것도, 차갑게 대한 것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많은 것이 부서졌다는 것을.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걸. 미경도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돼.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제 원망은 없었습니다. 약봉지가 알려준 진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병을 앓던 환자였다는 것. 그 깨달음만으로도 두 사람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8월 어느 토요일 오후, 미경은 슈퍼 월급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통장에 150만 원이 찍혀 있었죠. 28년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직접 번 첫 월급이었습니다. 물론 슈퍼에서 일한 지는 몇 달 됐지만 이혼 후 처음 받는 월급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미경은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28년 동안 미경이 돈을 쓸 때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남편 양복, 시댁 명절 선물, 친정 용돈.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경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5년 이상 된 옷들이 대부분이었죠. 색도 바랬고 스타일도 구닥다리였습니다. 미경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노원역 근처 쇼핑몰로 향했죠. 온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밝은색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89,000원. 예전 같으면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며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쉰둘의 얼굴이지만 밝은색 옷을 입으니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죠. 이거 살게요. 카드를 내밀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매장을 나와 식당가로 갔습니다. 28년 동안 남편은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미경은 항상 순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원래 매운 음식을 좋아했죠. 미경은 매운 닭볶음탕 전문점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게 어색했을 겁니다. 다들 쳐다볼 것 같았죠. 하지만 오늘은 당당했습니다. 닭볶음탕 1인분이요. 매운맛으로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이 식욕을 자극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28년 만에 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있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미경은 카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죠. 운전을 배워볼까? 미경은 28년 전 결혼하면서 운전면허를 땄지만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운전했으니까요. 면허증은 있지만 장롱면허였습니다. 미경은 근처 운전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장롱면허 운전연수 받고 싶은데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10시간 코스가 40만 원이고요. 20시간이 70만 원입니다. 미경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시간으로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가방 속 영수증을 만졌습니다. 옷 89,000원, 식사 15,000원, 운전연수 70만 원, 총 80만 4천원. 예전 같으면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투자구나. 옷을 사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하고, 운전을 배워서 더 자유로워질 거야.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쉰둘의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오렌지빛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됐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야. 그리고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28년 동안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았던 자신이 이제 비로소 정미경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1억으로 20년, 30년을 버텨야 하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건강 관리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운전도 배우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운전 연수가 시작됩니다. 미경은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언젠가는 내 차를 몰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혼자서. 당당하게. 방 한 구석에는 28년 동안 모았던 가족 사진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열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픔이 아니라 추억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서로를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미경은 새로 산 블라우스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약 미경과 태수가 조금 더 일찍 서로의 손에 들린 것이 이혼 서류가 아니라 약봉지였다면 두 사람의 28년은 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갱년기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방치했을 때 서로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병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갱년기는 내 자신과 배우자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